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어느새 1400명의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인원픽과 함께하는 금융 공부 시간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그 선물이에요. 선물이 이번에도 비트코인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기 쉽게 한 5분 이내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거래란 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파생상품이란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그렇다면 기초자산은 뭐냐? 기초자산은 뭐 달러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이다 그러면 선물 같은 게 이제 파생상품이 되는 거예요. 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뭐 상품의 가치 변화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파생상품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파생상품이다. 먼저 선물이란 개념을 알려면 정말 19세기의 거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9세기 거래입니다. 요즘 못하는데 19세기에요. 19세기 시카고에서 이제 곡물이 거래되면서 곡물 중심지로 이제 부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곡물 중심지에서 창고가 부족하고 운송시설이 이제 부족했죠. 그 운하로 운송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배라든지 이런 운송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에 묶여있는 곡물, 이게 왜 생기냐면 겨울에 운하가 얼잖아요. 그러면은 운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카고에 묶여있는 곡물이 이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운하가 녹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이제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선도거래예요. 선도거래가 뭐냐면 미리 가격을 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미리 정해서 가격을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용 문제라든지 표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주가, 선도, 선물, 요 세 개의 차이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주권, 증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소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공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고 또는 팔고 사는 거, 팔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대차거래나 대주거래. 요건 나중에 본인들이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이제 보유 주식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는 이 주식에 대한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선도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도를 한번 볼게요. 일명 밭대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공장 사장이 있고 김 공장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김 공장 사장이 배추 공장 사장님을 찾아가서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번 연도에 보니까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배추 가격이 상당히 올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공장 사장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럼 배추공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김공장 사장이야. 그러면 김을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나 물량 그리고 상대방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선물이죠.
선물은 영어로 퓨처스라 그러죠. 선도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 선물에는 만기라든지 결제 등의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지수, 개별 주식, 채권, 금리, 통화, 상품 선물 이런 거 전부가 선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거래를 할 때 통화 선물, 상품 선물 이거는 실물 인수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주고받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주식 계좌 거래를 하는 거죠. 실물이 아닌 그 금융 거래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이래요. 기초 자산을 사고 팔기 위한 계약. 아까 기초 자산 제가 뭐라 그랬죠? 뭐 금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통화라든지 뭐 그런 거를 기초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고 팔기 위한 계약이다. 근데 선도 거래랑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표준화해서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언제 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살 거냐? 미래에 산다. 예. 근데 미래 중에서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산다. 이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사겠다. 이거를 바로 이제 최종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어느 가격에 사겠다. 이게 바로 최종 거래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 거래일에 결정된 가격으로 그 날짜에 사겠다. 이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기일은 뭐예요? 바로 최종 거래일이겠죠? 최종 결제일에 발생되는 가격을 바로 최종 거래일이고, 그거를 이제 만기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기일이 다다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그 날짜에 그 가격이 결정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감 잡으셨죠? 자, 선물 계약 표준화는 뭘까요? 기초 자산의 매매 시기를 특정하는 거예요. 언제? 최종 거래일 이후에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매매 시기를 특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 계약의 표준화라는 거죠. 그 선물 계약은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약속이에요. 좀 좁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래 상품의 종류를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의 크기와 또 품질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거래를 하기로 하는데 어느 금은 뭐 순도가 틀려. 우리는 88 순도 기준이야. 또 비마을은 99 순도 기준이야. 얘네 둘이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가격은 순도 99.9%의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를 표준화시켜서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화시켜서 정해진 금들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시오. 이게 바로 선물 계약에 대한 표준화다. 그 다음에 크기도 다를 거잖아요. 우리는 뭐 1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는 금을 최소 5g으로 기준으로 하겠어. 이러면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1g에 대한 순도 99.9%의 금을 서로 간에 거래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특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 계약의 표준화라는 겁니다. 선도 거래에서는 이 표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게 이제 선도 거래인데, 선도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한 게 바로 선물 거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 상품의 종류를 이제 일정하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위에서 얘기해 드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최종 결제 시기의 표준화. 시기도 표준화를 해야 돼요. 날짜를 특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월에 세 번째 월요일에 선물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특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선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선물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기초 자산 가격이 있죠. 여기에 뭐 보관한 일수에마다 뭐 이자가 붙겠잖아요. 그럼 이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 그거를 보관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가격이 합쳐져서 바로 선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이거를 이론 가격이라고 명시를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가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선물 가격 그 정의해서 이자 붙여놓은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득을 남기겠죠. 그 다음에 차후 거래라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거. 그럴 경우에는 언제겠어요?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에 비해 비싸다. 그러면은 먼저 물건을 산 다음에 나중에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차익을 이용한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옛날에 물물 교환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선도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선도 거래를 시작하자니 표준화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그 표준화를 만든 게 바로 선물 거래다. 선물 거래에는 특정 일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선정을 해야 되고 거래량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물 가격을 형성하는 게 바로 선물 가격을 형성하는 걸 이론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 가격은 기초 자산의 가격에다가 이자라든지 운송비가 붙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물 가격이다.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이론 가격과의 격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먼저 사고 파느냐 또는 팔고 사느냐 등과 같은 차익거래, 이득을 발생시키는 차익거래를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선물에 대한 정리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옵션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선물 옵션 거래, 이거를 지금 설명해드리기 위한 기초로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홈페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